자, 지난 시간에 이 시 하다가 말았는데요. 조위가 지었던 문, 작은, 즉진, 부락, 작시기지라는 시였습니다. 조위가 정석견이라는 곳이 중국으로 사신 가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인데요. 제목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문, 듣고라는 뜻이고요. 작언은 정석견의 자입니다. 그래서 작언이 즉진, 곧 금방, 곧, 진짜 참으로, 곧, 금방, 진짜 참으로, 부락, 낙으로 간다. 낙은 낙양을 가리키고요. 낙양은 실제로는 정석견이 가는 곳이 낙양이 아니라 북경인데, 그 고대 도시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중국을 대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작언이 곧 진짜 참으로 낙양으로 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작식이지 시를 지어서 그에게 붙인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 먼 길을 가니까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못 돌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긴 길에 시를 지어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서액, 부시, 격무간입니다. 서쪽 서 교체액이라고 했습니다. 교체는 본체 말고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본체 말고 옆에 있는 거 교체입니다. 그리고 서액은 보통은 관공서, 중소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냥 궁중의 어떤 건물을 서액이라고 말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액의 부시는 격무관입니다. 부시는 처마 밑에 새들이 함부로 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물, 철망 같은 거 해놓은 것을 부시라고 합니다. 서액의 부시는 격무관, 격은 사이 뜨다, 사이가 뜨다, 거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자는 안개 무자고요. 안개 사이로 보이고 서액이라는 건물에 쳐놓은 붓이라는 철망은 안개 사이로 보이고 날이 좀 흐린 거죠. 두 번째 구절입니다. 궁괴, 염락, 효광한, 궁걸군, 회나무계, 궁괴, 궁걸, 회나무, 엽락, 잎, 나뭇잎, 옆, 떨어질락, 궁걸, 회나무, 나뭇잎 떨어져 효광한, 새벽, 빛광, 새벽빛, 차갑네. 궁궐 회나무에 잎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새벽에 풍경이 차갑게 느껴지네.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겠다가 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궁괴는 뭐냐면 대궐을 가리키는데요. 대궐의 풍경을 가리키는데 옛날에 그 왕이 있고 신하들이 쫙 줄을 나열하면 그 신하들의 계급별로 줄 서잖아요. 계급별로 줄 서는데 그거를 용이하게 계급별로 줄 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다가 회나무를 심어놨다고 하거든요. 이게 회나무 뒤에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딱 쓰고 그다음부터 그 뒤에 신하들이 이제 줄 서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중국의 주나라 때 풍습인데 그걸 따와서 궁궐에 회나무 하면 그 지금은 그냥 궁궐의 풍경, 궁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1구와 2구는 궁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3구 추풍, 강해, 금제회, 가을바람, 강강, 바다해, 가을바람, 강바다, 가을바람, 강바다, 가을바람 부는 강과 바다에 이렇게 되겠죠. 금제회가 유래가 있는 단어인데 황금금, 양념제, 와 글자 참 어렵다 그렇죠? 황금금, 양념제, 우리가 잘 먹는 횟집에서 먹는 회. 가을 바람 부는 강과 바다에는 황금빛 양념의 회 이렇습니다. 우리 가을 전어라는 말 쓰죠. 그것처럼 가을에 이제 뭐
특별히 나는 어물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가을에 먹는 황금빛 양념에 묻힌 회, 이게 또 높은 수준의 아주 어, 산의 진미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면 아마 가을일 테고, 완연한 가을일 테고, 완연한 가을에 중국의 아주 산의 진미 중에 하나인 금제회를 먹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을바람에 강가바다에는 금제회가 있을 텐데, 자네가 가는 중국에는 이 맛있는 음식이 있을 텐데. 네 번째 구절. 위문, 하다 위, 물을 문, 위문. 묻다만 써도 되는데, 하다를 붙여가지고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하네, 물어보네, 하여. 하여는 보통 어떠한가, 어떤가 이런 뜻이죠. 어떤지 물어보네, 무엇이. 목숙반. 목숙반. 자, 목숙은 나물 이름이고요. 나물 이름이고요. 목숙의 반은 쟁반, 소반. 요즘 말하면 식탁입니다. 작은 소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반반자입니다. 작은 밥상이죠. 물어보네 어떠한지 목숙나물로 차려진 밥상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3구하고 비교해보면 3구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면 산의 진미를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사신으로 가니까 중국에서 대접을 해주니까 좋은 음식 먹을 거야. 그런데 어떤가 목숙의 목숙으로 차려진 뭐 나물 밥상은 어떤가? 자, 이거는 평소에 그냥 관료들이 먹는 어, 아, 관료들이 그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 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관료들이 먹는 밥, 소박한 밥상. 전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중국 사신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부럽다는 부럽다는 말로 하는 것 같죠. 부럽다. 와, 니 가면 이제 대접받고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우리 맨날 나물밥만 먹다가 그 한번 좋은 거 먹고 좋겠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이 비평을 곡조가 탁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곡조가 탁월하다. 자, 무슨 말일까? 자, 문, 작은, 적, 진, 부락, 작시기지는 깊은 우정과 관직 생활의 번외, 그리고 미식의 비유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에 나오는 낙양은 본래 중국의 옛 도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정석견이 사신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 북경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을 그냥 우아하게 표현한 겁니다. 서쪽 관청의 처마 및 철망은 안개 사이로 가물가물 보이고 궁궐 회나무 잎은 떨어져 새벽빛이 참으로 차갑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액, 도시, 회나무는 모두 임금을 모시는 엄숙하고 높은 궁궐의 풍경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안개와 낙엽 그리고 차가운 새벽빛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가을바람 부는 저 넓은 강가바다에는 황금빛 양념을 곁들인 최고의 생선회가 기다릴 텐데 물어보네. 자네가 보기에 이곳에 척박한 거여목 나물밥상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금제회는 중국 고전에서 천하의 진미로, 천하의 맛있는 음식으로 꼽히는 명물 요리로 여기서는 친구가 가게 될 드넓은 중국 대륙과 그곳에서 누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목숙반은 말이나 소가 먹는 흔한 거여목풀로 차린 소박하고 맛없는 밥상으로 벼슬아치들이 궁궐에서 먹는 단조롭고 고달픈 녹봉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서 곡조가 탁월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허균이 쓰인 곡조할 때 이 조라는 글자는 시의 가락과 풍부한 흐름, 즉 운율과 격조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를 두고 명확하게 공조가 탁월하다고 했는지 좀 구분은 좀 안 됩니다. 일단 적어 놓긴 적어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매일 똑같은 일상과 좁은 일터에 갇혀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가을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이의 호방함을 보여주며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볼 시는 신종호의 작품인데 신종호라는 사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재입니다. 또 천재. 신종호, 학자, 외교관, 백성을 사랑한 관료였습니다. 신숙주의 손자입니다. 신숙주의 손자니까 뭐 금수저죠. 금수저인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얘가 공부를 참 잘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 장문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문하고 생각하시면 좀 다릅니다. 한문 장문입니다. 한문 장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문 장문.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신숙주가 뒷날 내 뒤를 이을 애는 반드시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18살 때 성균시, 그러니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근데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18살에. 24살 때 본 시험에 또 합격을 했는데 또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합격한 관료들 대상으로 승진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또 수석을 했습니다. 시험 3번 쳤는데 다 수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율곡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이율곡은 시험 9번을 쳤는데 다 수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율곡은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었고 여기는 이 사람은 삼괴, 3번 우두머리를 차지했다 해서 삼괴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겠습니까? 집안도 좋지, 똑똑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명나라 사행길 갔을 때, 그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여러 사신단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그 사신으로 가면, 모든 것은 국가를 대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자기가 혼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본국에 연락하고 풍토병을 해결하려면 이게 너무 늦다. 그래가지고 명나라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풍토병 걸렸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 왕실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명나라 왕실에서 도와줘가지고 풍토병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신단 사람들로서는 좋은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네가 무슨 그 고난이 있다고 네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명나라와 직접 교류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기 부하들을 먼저 아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성종이 북방 토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신종호 생각에는 요건 아직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대사원으로서 나서가지고 이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안 됩니다. 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힘들거든요. 자, 굶주린 백성을 살리는 치밀하고 관습적인 농민관, 가뭄과 기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좀 당당했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태한 관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고, 그리고 궁핍한 백성들에 대해서 도우려고 노력했고, 거기다가 좀 마음이 넓어서 여러 동료들과 잘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몸이 좀 아팠을 텐데 또 사행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사행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녹을 먹는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일을 쳐버리면 안 된다. 그럼 진정한 귀족이 아니다, 사대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무리를 해서 갑니다. 가긴 갔는데, 가서 결과는 좋게 됐어요. 근데 가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몸이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오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벗 조위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주는 온전했고 덕은 갖추어져서 명망이 삼정승에 들어갈 정도였는데 하늘이 너무 일찍 그 사람 데려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비명을 지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신종호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입니다. 봄을 아파하다. 자, 봄을 글자는 아파하다지만 봄을 아쉬워하는 거겠죠? 옛날 사람들은 봄날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시를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봄하고 가을하고 뭐 24절기 같은 것을 엄청 많이 챙기거든요. 옛날에는 뭐 넷플릭스가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계절이 변한 걸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특히 가장 1년 중에 아름다운 봄에 대한 시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봄을 안타까워하는 시입니다. 시가 두 수인데요. 첫째 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다구, 음파, 수초경. 다구, 요새도 쓰는 말인데 차사발입니다. 차사발. 차사발, 음파, 마실 마칠 파. 차사발 마시기를 마치고. 근데 우리가 차사발 마시다고 했지만 차사발을 마시는 거 아니잖아. 차사발에 담긴 차를 마시는 거지. 표현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거 차를 마셨구나.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차사발에 담긴 차를 마시기를 다하고 수초경, 수, 잠, 졸음인데 여기서는 졸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졸음이 초, 비로소, 경, 깨다, 놀랄 경자인데 여기서는 잠에서 깨다라는 뜻으로 깰 경자로 해석했습니다. 차사발 마시기를 다하고 졸음에서 비로소 깨니 격옥, 문취, 자옥생, 격옥, 사이뜰 격, 넘어 격, 옥, 집옥, 집 넘어, 집 사이에, 집 넘어, 문, 취, 문, 들리네, 취, 부는 것이, 문 넘어, 부는 것이 들리네. 무엇을 부는지 보니까 자옥생, 자줏빛, 옥생황입니다. 자줏빛, 옥생황 부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리네.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졸음에서 좀 깨고 나니까 문 밖에 문 너머에 생황 소리가 들리네. 연자 불래 앵울거. 연자 제비연 뒤에 아들 자자는 전미사자. 새끼라는 뉘앙스도 있고 제비 새끼 또는 그냥 제비 새끼라는 뉘앙스가 자자에 있으니까 제비 새끼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제비라고 해도 되고. 제비는 불래 아니 불 올래. 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봄이면 제비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 봄 됐는데 제비를 아직 못 본 모양이야. 그래서 제비를 아직 난 못 봤다 이 말이고요. 앵우거. 자, 꾀꼬리도 봄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근데 꾀꼬리는 지금 봤는데 보고 있는데 또 우거 이 꾀꼬리가 게다가 또 가버립니다. 지금 봄인데 제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 봄인데 제비도 못 봤어. 그런데 꾀꼬리는 봤어. 봄새 꾀꼬리는 봤는데 얘는 이제 계속 있었는데 지금 가려고 하네. 가네. 이래 주십니다. 봄이 와 이러노 이러면서 제비가 와야 진짜 봄인데 제비는 안 왔고 그리고 꾀꼬리 가는 거 보니까 봄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만정, 홍우, 락, 무성 가득 찰만, 뜰정 만정, 뜰 가득, 홍우, 붉을 홍, 비우 붉은 비. 자, 붉은 비는 뭘까요? 붉은 비는 꽃잎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것. 붉은 꽃잎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것을 홍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꽃비 떨어져도 붉은 꽃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우를 붉은 꽃비. 만정, 들 가득, 홍우, 붉은 꽃비, 낙, 무성, 락, 떨어져도 무성, 없을 무, 소리성, 떨어져도 소리 없는.
꽃잎이 막 떨어지는데, 빨간 꽃잎이 막 떨어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낙엽은 떨어지면 소리가 좀 나거든요. 우수수 하고 막 소리가 나는데, 낙엽들은 굳었으니까. 낙엽들은 좀 굳어 바스락바스락 하잖아.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데, 꽃잎은 좀 몰랑몰랑해서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뜰 가득 붉은 꽃이 떨어져도 소리가 없네. 자, 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목은 봄을 근심하다고. 차사발 차 마시기를 다하고 졸음에서 비로소 깨니 집 너머에서 들리네. 자줏빛 옥생강 부는 소리. 연자불래 앵우거. 제비는 오지 않았는데 꾀꼬리는 또 가고. 뜰 가득 붉은 꽃빛 떨어져도 소리가 없네. 자, 여기서 첫 구는 그냥 나른하게 자다가 차 마시고 잠 깬 건데 두 번째 구절 집 너머에서 자줏빛 옥생강 소리 들리는데 이건 뭘까요? 무슨 의도로 쓴 말일까? 봄놀이 간 사람들이 노는 모습, 봄놀이 간 사람들이 음악 연주하면서 술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자, 설명을 보면요. 상추는 저물어 가는 봄날의 애상적인 풍경, 그리고 가슴 먹먹한 정조를 감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차사발 마시기를 다 마치고 낮잠에서 비로소 깨어나니 담장 너머 집에서 자줏빛 옥생강 부는 소리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꾀꼬리는 벌써 또 떠나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봄을 반겨줄 반가운 손님인 제비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보지 못했는데 봄의 전령사였던 꾀꼬리는 어느새 때가 되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기대했던 제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곁에 있던 아름다운 꾀꼬리 존재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뜰에 가득 붉은 꽃비 내리는데 그 꽃비 떨어지는 소리조차 없구나 알고 있습니다. 홍우는 봄바람에 휘날리며 비 오듯 떨어지는 붉은 꽃잎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허균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만당 시기의 아름다운 품격이다. 만당은 당나라 시기 말을 가리키죠. 시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을 하는 시를 당시라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당시, 성당시, 만당시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 풍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른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당나라 말기 시기의 풍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당나라 말기의 시풍은 웅장하고 거대한 담론 그런 것을 시에서 논하기보다는 개인의 섬세한 내면, 감각적이고 화려한 시어,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틋함과 비장미를 당나라 말기 시들이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허균이 이 시를 두고 만당의 풍경이라 평가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차를 마시고 잠에서 깨는 고즈넉한 일상, 담장 너머의 생황소리라는 청각적 자극, 그리고 뜰을 가득 채우며 소리 없이 떨어지는 붉은 꽃비,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당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춘시, 신종호의 상춘시 두 번째 수입니다. 분장 서면 석양홍. 분장, 가루분입니다. 담장장, 가루담장. 여러분들 뭐 중국 무협영화 같은 거 볼 때 담에 하얀색 가루 팍 하얀색 담 본 적 있습니까?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옵니다. 그렇게 하얗게 분칠을 한 담장을 가리키고요. 그렇게 하얗게 분칠한 담장, 서면, 서쪽서, 면면, 서쪽 면의 담장입니다. 그래서 하얀 담장, 서쪽에서, 서쪽 면에서 석양홍, 석양이 붉고 서쪽에 있는 하얀 담장에 석양이 비치니까 그 붉은 빛이 그대로 붉게 자연스럽게 더 보이는, 부각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담장과 붉은 석양을 대조해서 시각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비서분분 랑마종 날리다 비 보들개지서 보들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바람에 날리면서 솜처럼 막 날리는데 이걸 봄의 특징이죠. 날리는 보들개지 비서입니다. 날리는 보들개지는 분분 날릴 분 두 개 써서 날리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흩날리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날리는 보들개지는 분분 흩날리며 낙마종 낙 떨어집니다. 어디에? 말마 갈기종 말갈기에 떨어지는 우리 벚꽃 필 때 차몰고 가면 이 심부름 문자로 차 타고 오면 심부름 문자에 양쪽으로 막 벚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벚꽃 가루가 막 차에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말 타고 막 가면 거기 이제 꽃잎이 막 떨어졌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들개지. 요즘은 벚꽃이 많이 떨어지는데 당시에는 벚꽃은 잘 없었고 보들개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몽리, 소화, 수리과, 꿈몽, 속리, 꿈속입니다. 소화, 아름다울 소, 빛화. 아름다울 소, 빛화는 아름다운 계절의 경치를 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봄 경치를 소화라고 많이 합니다.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도 수리과, 근심수, 속리, 진할과, 근심 속에 지나가고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도 근심 속에 지나가고 1년 춘사 연화풍 1년 한 해의 춘사 봄일 한 해의 봄일은 연화풍이네 한 해의 봄일은 연화풍이네 이게 무슨 말이지?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도 근심 속에 지나가고 1년의 봄일은 연화풍이네. 자, 이거는 연화풍을 알아야 시가 해석이 되거든요. 자, 연화풍이 뭐냐면 중국 전통에서 절기, 소환부터 고구까지 매 월마다 바람의 색깔이 달라졌던 겁니다. 매 월마다 바람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의 식물들이 피어난다. 하나의 꽃들이 피어난다. 라고 해서 총 24번의 바람이 불고 24송이의 꽃이 핀다. 24종류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5일에 부는 바람이 매화풍이고 이때 매화꽃이 피고요. 그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24번째 마지막 부는 바람이 동화풍, 연화풍의 다른 말입니다. 연화풍의 다른 말로 동화풍이라고 하는데 이 동화풍이 불고 이때 멀구슬나무라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연화풍이 불면 이 바람이 끝나면 이제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춘사 연화풍은 봄바람의 마지막 바람이 연화풍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봄이 끝이지.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거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봄일은 연화풍이라고만 했지만 그 뒤에는 연화풍으로 끝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춘 두 번째 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하얀 분장 서면 석양홍 하얀 담장 서쪽 면에 석양이 붉고 비서분분 랑마정 날리는 보들개지는 흩날리면서 말의 갈기에 떨어지네. 꿈속 소와 수리가 꿈속의 아름다운 경치 근심 속에 지나가고 자 여기 꿈속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꿈속 같은 아름다운 경치. 지금 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꿈 같다. 현실 같지가 않다. 꿈속 같은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꿈속이라면 내가 봄 경치를 너무 좋아해서 꿈에서도 계속 봄 경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마저 그리워하는 이 봄 경치. 여기 두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의 봄일은 연화풍으로 끝나네. 이렇게 됩니다.
자, 상춘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이 시는 저물어 가는 봄나라의 애잔한 풍경과 그 속에 투영된 인간의 쓸쓸한 내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낸 시입니다. 하얀 담장 서쪽은 저녁빛으로 붉고 날리는 버들개지는 흩날리며 말갈기에 떨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늦은 오후 하얗게 칠한 담장 서쪽 벽면이 붉은 석양으로 물듭니다. 백색과 홍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중에서는 봄의 마지막을 알리는 버들개지, 버드나무 꽃가루가 눈송이처럼 분분히 날립니다. 다음, 꿈속의 아름다운 봄날도 분심 속에 지나가고 꿈속 또는 꿈속 같은이 되겠죠. 한 해의 봄날은 멀구슬나무 꽃바람으로 끝이 납니다. 좋았던 봄날의 시간은 꿈속에서 조차 덧없이 사라졌고, 정작 시인의 마음속에는 서글픈 근심, 또 이 아름다운 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서글픈 근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 동아시아 절기 문화에서는 소한부터 고구까지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24번의 꽃바람이 분다고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람이 겨울 끝자락에 부는 매화풍입니다. 그래서 매화풍이 불면 이제 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마지막인 24번째 바람이 바로 늦봄에 부는 멀구슬나무 꽃바람, 즉 동화풍입니다. 멀구슬나무 보랏빛 꽃이 피며 이 마지막 바람이 불고 나면 한 해에 화려했던 봄날의 잔치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녹음 방초의 여름이 시작됩니다. 허교는 이 시에 대해서 소동파의 풍요롭고 윤택한 맛을 얻었다라는 비평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농이라는 글자, 윤택하다라고 한 농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화려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와 묘사가 풍부하며 대상을 다룬 솜씨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것을 뜻합니다. 허기는 신종호가 묘사한 백색 담장과 붉은 노을의 대조, 말갈기에 떨어지는 버들개지의 생생한 포착, 그리고 동화풍이라는 세련된 시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중국 북송의 대문호, 소동파 소식, 동파 소식의 시품처럼 격조가 높고 풍부한 감성의 미학을 성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무제, 없을무, 제목제, 제목 없음. 제목을 붙이기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무제에는 어떤 시가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무제 시에 허균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어떤 주석을 달았냐면 지봉유설의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지봉유설에 삼교당 신종호가 기생 상림춘의 집을 들리면서 즉흥적으로 지은 시다. 기생집에 가면서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신종호가 만난 상림춘은 당시에 검은고를 제일 잘 탄다고 알려진 기생이었고, 광통교라는 광통교 근처에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신종호가 광통교 근처에 살던 검은고 명수 기생 상림춘을 만나러 가면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제5교두 연유사 차례제 다섯오 다리교 제5교 다섯 번째 다리죠. 다섯 번째 다리. 근데 제5교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가 시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유명한 사람의 표현을 가져와서 지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5교는 두보의 시 나오고요. 두는 머리 두자인데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5교의 앞, 이거를 제5교두 이렇게 합니다. 제5교의 앞에는 연유사, 안개연, 버들유, 사, 안개가 버들의 사, 비스말사, 안개가 버드나무에 비슷한데 지금 다리가 있고요. 다리 양쪽에 막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리는
강유에 있으니까 강유에는 물안개가 잘 일어납니다. 그 물안개가 버드나무에 싹 걸려있는 모습. 다리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물안개가 그 버드나무에 싹 걸려있는 모습을 제5교두 연류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류도 신종호가 그냥 쓴 표현이 아니고 소식이 자신의 시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집에 가면서 기생집에 가는 사람이 약간 좀 품위를 더 높이고 싶었던 모양이죠. 내가 뭐 대단히 여색을 밝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술을 사랑해서 간다. 그거를 좀 부각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두보와 소식이라는 훌륭한 시인들의 그런 시어를 가져와 가지고 시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5기 앞에 안개가 거들에 비스듬하더니 만래 풍일 전청화 늦을만 저물녘만 이후래 만래 저물녘 이후 풍일 바람풍 햇빛 저물녘 이후 바람과 햇빛에 전청화 전 바뀌었네 청화 맑을 청 화창할 화 저물녘 이후에는 바람과 햇빛에 맑고 화창하게 바뀌었네. 처음에 내가 이 광통교 공원으로 처음 처음에 오려고 할 때는 안개가 껴가지고 약간 어두웠는데 계속 오면서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 안개를 거치면서 날이 맑아진다. 상림신 주변에 가면서 기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구절 상념 12 인여옥 노란 비단 상자고요. 렴자는 발렴, 블라인드 발렴자입니다. 비단 블라인드니까 이건 귀족집이나 기생집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단으로 발을 만들 정도면은 귀족이거나 기생집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란 비단 발 12, 그 발의 길이가 또 비단으로 만드니까 가격이 비쌀 텐데 12발 된다는 것은 길다는 거고요. 노란 비단발 12 폭을 들이운 집에, 자, 이건 의역입니다. 인여옥, 사람은 같습니다. 옥과 같습니다. 이 노란 비단으로 발을 들이운 집에 사는 이 사람은 아름답기가 옥과 같다. 상림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청세사신, 신마과 풀을 자세할 세자인데, 청쇠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궁궐의 문을 청색으로 칠했는데요. 그래서 청쇠라고 하면 궁궐 또는 궁궐 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궁궐을 대요한다고 보고요. 말씀사 신하시는 문서를 관장하는 신하를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일하는 문서를 담당하는 신하, 신종호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궁궐에 있는 신하. 번역은 그냥 쉽게 궁궐의 신하라고만 했습니다. 궁궐의 신하는 신마과,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믿을 말마, 들를 과자가 지나가다도 되지만 들르다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기생집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생집으로 가는 겁니다. 들르는 겁니다. 목적지가 기생집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들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궁궐의 신하는 말을 믿고 들르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최근에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닐 때 자주 가는 곳은 말이 그냥 알아서 갑니다. 내가 몰지 않아도. 그래서 혹시 김유신이 말 못 뵌 이야기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기생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하도 야단 맞아가지고 다시는 이 기생집 안 가려고 했는데 워낙 뻔질나게 다니다 보니까 말이 내 취해서 그냥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기생집으로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유신이 열받아가지고 말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신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마 알고 있었을 테고
나도 상림춘하고 아이 친해가지고, 아이 친해가지고 내가 자주 상림춘집에 가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이 길을 알고 막 간다. 그거를 이렇게 뉘앙스를 넣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상림춘하고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풍류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허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풍류가 줄어들질 않는다. 이 시를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고 상림춘을 좋아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풍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신용호가 남긴 무제는 뛰어난 시적 감각과 도성의 낭만적인 풍류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시봉유술에 따르면 상림춘은 검은고 연주로 도성에서 첫손에 꼽히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흥을 이기지 못해서 즉흥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지봉유술에 써 있고요. 기생 상림춘이 살던 곳은 청계천의 중심이자 도성에서 가장 번화했던 광통교 근처였습니다. 신종호는 이 도성의 풍경 속에 중국 고전의 아름다운 시상을 겹쳐놓으며 작품을 시작합니다. 제5교 앞 안개가 버들에 비스듬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상림춘이 사는 광통교를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에 나오는 제5교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소동파가 항주에 만들었던 서호의 아름다운 제방 풍경인 육교연류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조물력 이후 바람과 햇빛에 맑고 화창하게 바뀌었네라고 했는데요. 낮 동안의 소란함이 가라앉고 날이 저물어 가면서 사방을 감싸는 바람과 은은한 햇빛은 오히려 더 맑고 화창한 기운을 띱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러 가는 시인의 설레는 마음과 기방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촉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란 비단 발 12폭을 들이운 집에 사는 사람은 옥과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옥 외와 방 안을 구분짓는 노란 비단 발이 화려하게 들어진 그곳에는 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여인 상림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신하는 말을 믿고 들르네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믿고 간다는 대목은요. 고삐를 굳이 잡지 않아도 말이 알아서 목적지로 향할 만큼 상림춘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음을 은근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균은 풍류가 줄어들질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고위 문관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격조 높게 그려냈다는 겁니다. 고전의 시상, 그러니까 두보와 소동파의 제5교, 연유 이런 단어들을 빌려와서 속되지 않고 우아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시인과 마지막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인은 남효온입니다. 추강 남효온입니다. 생육신으로 불립니다. 자, 누구를 생육신이라고 합니까?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났지만 세조에 협력하지 않고 제하에 있으면서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남여운입니다. 자,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은둔하면서 시와 문학으로 시대의 아픔을 달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는 못하고 38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종 9년에 가뭄과 재난이 계속되니까 왕이 신하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 가뭄과 재난이 극복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24살, 만 24살의 남요원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소릉보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릉보기가 누구냐면 문종의 비
단종의 엄마, 문종의 단종의 엄마가 어, 세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패서인 되죠. 패서인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치에 많지 않다. 이것 때문에 하늘이 노여워서 가뭄과 재난을 준 거다. 그러니까 소름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세조가 왕이 됐을 때 도와주었던 훈구대 신들이 아직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던 시기입니다. 1455년도에, 그러니까 23년 전에 세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조는 죽고 왕은 성종으로 바뀌었지만 그 신하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저런 도라이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다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릉보기를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정창손, 임사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난 공신들, 구테타 공신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살인파 사람들한테는 지지를 받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권에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진사시험만 치고 생원시만 치고 2차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2차 시험 보면은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싫고 하니까 1차 시험, 최소한 양반으로서 봐야 되는 진사생원 시험만 보고 2차 시험을 보지 않고 그렇게 문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수를 돌아다니면서 문학 활동을 해서 중림거사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지리산 일과 유금강산기 이런 여러 문학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걸작이 육신전입니다. 육신, 사육신입니다. 그 성산문 김시습 말씀드릴 때 잠깐 나왔지만 성산문이 사형을 당하고 그 시신을 아무도 수습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산문 시습 수습하고 있으면 너는 성산문과 무슨 관계냐 이러면서 연좌돼서 해를 당할까 봐 아무도 시신 수습도 못하고 있던 그 상황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김시습이었고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1,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육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한 금기였습니다. 잘못 언급하면 또 연좌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육신의 스토리를 남효원이 글로 남겼습니다. 육신전, 사육신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집필하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와, 이거 잘못 쓰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효원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충신의 명성을, 충신에 대한 기록을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육신들의 전기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김시습, 전기를 남긴 사람은 남효원, 둘 다 생육신입니다. 그래서 38살에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모사화가 일어났고요. 이 모사화는 남효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종직도 부관 참시를 당하고 남효원은 죽고 없었기 때문에 남효원의 아들이 또 공문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또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소릉보기 상소를 올렸던 남효원을 역적으로 몰아서 또 부관참시를 남효원은 김종직과 마찬가지로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중종 때 이제 명예 회복을 해서요. 국가로부터 인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남효원이 그렇게 바랬던 소릉보기 단종 어머니의 시호가 이제 회복되는 거, 그게 이제
1513년에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이조 판서에 추정되고 서원에 배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직한 선비의 상징으로 김시습, 남효원 이런 사람들을 꼽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은 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지었을까? 서강한식입니다. 시는 서던적입니다. 서강은요, 서울 지역 중에서도 마포 앞을 흐르는 한강을 서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한강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포 지역을 지나가는 한강을 서강이라고 불렀고요. 한식은 한식날입니다. 서강에서의 한식이라는 시고요. 첫 번째 구절. 천음 리외 석한생 하늘천 그늘음 천음 하늘 그늘져 리외 울타리 리 바깥외 울타리 밖에는 석 한생 저녁석 한기한 생기다 나다 생 하늘은 그늘져 울타리 밖에는 저녁 한기가 생겨나고 한식 동풍 야수명 한식의 동풍 동력동 바람풍 동쪽바람 한식의 동쪽바람 한식날에 동쪽바람 불고 야수명 들야 물수 맑을명 들물은 박내 들판에 물은 박내 이게 무슨 말일까? 1, 2구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일단은 그 당시에 시를 노래했던 당시에 풍경의 이미지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것 같은데요. 3구, 4구 보겠습니다. 3구, 무한, 만선, 상계고. 무한,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만선, 가득 차다, 만, 배선. 배에 가득 차서 한계가 없다. 배에 가득 차서 한계가 없다. 무엇이 상객어가? 상인상, 손님객, 상객은 상인들, 말. 지금 배에는 상인들이 타고 있고, 이 상인들은 한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구절, 류화 시절, 고향정, 보들류 꽃화, 보들꽃 시절, 보들꽃 시절. 지금은 보들꽃이 피는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보들꽃 피는 시절에 고향정, 고향정, 고향정 뭐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정이겠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보들꽃 피는 시절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3과 4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에 어, 남해온도 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인이야. 근데 상인들이 막 돈 버는 이야기를 막 해. 돈 버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나는 이 돈 버는 거 싫고 그냥 막 이 고향에 원래 한식이면은 고향에서 뭐 성묘도 가고 하는데 내가 떨어져 나와 있어가지고 참 고향 생각 나네. 상인들은 돈 버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한식날 밖에 나와 있어서 서글퍼서 고향 생각이 난다. 이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무한만선 상객어가 바로 고향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타고 있는 이 상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다 한식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한식날에 우리 다 장사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고 이러면서 상인들이 서로 우리 뭐 구경할 노리겠다 우리 한식날 우리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노 하면서 상인들이 막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무튼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서강에서의 한식입니다. 하늘은 그늘져 울타리 밖에는 저녁 한기가 생겨나고 한식에 동쪽 바람 불고 들물은 박내 한계 없이 배를 가득 채우는 상인들의 말 보들꽃 피는 시절에 고향 생각하는 정. 자, 조선전기의 문인 남효원이 지은 한시 서강 한식은 한식날 서울 마포의 서강나루터에서 느낀 쓸쓸한 마음과 간절한 고향 생각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며 울타리 밖으로 번지는 저녁 무렵의 차가운 기운은 시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쓸쓸함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내 봄철에 부는 동풍이 들판의 물줄기를 환하게 비치며 반전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배에 짐을 가득 싣고 분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인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는 세상의 활기찬 생명을 보여줍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시인은 이 활기찬 풍경에 동화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들꽃이 휘날리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허균은 어찌 왕유의 시보다 못하다 하겠는가라고 이 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나라 왕유는 중국 문학사에서 자연의 풍경 속에 깊은 서정성을 녹여내어 시불이라 불리던 어, 시를 짓는 부처님, 시를 짓는 부처님이라고 평가될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혹연히 남효원을 이 시불 왕유에 빗대어 찬사한 것은 이 시가 가진 문학적 성취가 그만큼 대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혹연히 이 시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슬픔이나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풍경과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절제된 감정으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향이 그리워 슬프다 하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저 저물어 가는 강가, 환하게 빛나는 들물, 바쁘게 떠드는 상인들, 그리고 흩날리는 보들꽃을 담담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주위 풍경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고수들이 시를 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프다 하면 하수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